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님의 선택의 함정, 똑똑한 의사결정의 기전이라는 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까 그 이유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의사결정 방식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시작부터 좀 강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스에 보니까 어떤 잘 나가는 청년이 3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답니다. 아, 네. 한 명은 의사, 또 한 명은 사법고시 합격자, 마지막은 아주 미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며칠을 고민하더니 청년의 최종 선택이 이게 좀 가슴이 큰 여자였다고 합니다. 허허, 네. 좀 극단적인 예시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인간의 결정이 참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얘기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논리나 이성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라는 게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해서요. 감정이나 본능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아, 뇌 구조 자체가요? 그렇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 흔히 뭐 뇌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구피질, 특히 변연계라고 부르는 곳,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신피질, 이 세 부분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주로 이제 신피질이 하는 일이지만 감정이 막 강하게 끼어들면 구피질, 변연계의 영향으로 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행동경제학이라는 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이요? 그럼 전통적인 경제학하고는 좀 다른 건가 보네요. 핵심이 뭔가요? 맞습니다. 전통경제학은 보통 인간을 되게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진짜요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 내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기본 전제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종종 비합리적이고 또 주어진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쉽게 막 흔들리고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직관, 여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데니얼 카노먼이나 아모스 트버스키 같은 학자들이 이 분야를 열었는데 이분들 목표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리는 직관적인 판단 있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오류, 그러니까 생각의 함정들을 좀 찾아내고 이해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더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생각의 함정, 소스에서 말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기전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해지네요. 네, 소스에서는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2가지 방식, 시스템 1과 시스템 2고요. 시스템 1, 2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는 2개의 자아, 자아 1과 자아 2. 자 1, 자 2.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의 지름길이면서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는 휴리스틱과 편향. 마지막 4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프레임입니다.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가끔씩 좀 똑똑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뇌의 작동 방식, 시스템 1과 시스템 2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부터가 벌써 흥미롭네요. 네, 아주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문제요 좋습니다. 매일 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수련잎이 있습니다. 이게 호수 전체를 다 덮는데 48일이 걸렸어요. 네. 그럼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48일 걸렸으니까 절반이면 24일. 아닌가요? 너무 쉬운데요? 바로 그게 시스템 1의 함정입니다. 정답은 47일이죠. 맞네요. 47일째 절반 덮고 다음날 2배 되니까 예, 그렇죠. 47일째 절반을 덮었으니까 다음 날인 48일째 2배가 되어서 호수 전체를 덮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24일 이렇게 답하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입니다. 아주 빠르고 직관적이고 거의 노력이 안 들죠. 경험에 기반한 자동 반응 시스템이에요. 네네. 반면에 시스템 2는 좀 느리고 분석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숙고 시스템입니다. 방금처럼 48일에서 하루 전을 거슬러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계산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완전히 그냥 낚였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시스템 1을 쓰고 언제 시스템 2를 쓰는 건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시스템 1은 뭐 거의 한 선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걷거나 아주 간단한 덧셈, 2 더하기 2 같은 거예요. 네. 아니면 익숙한 얼굴 알아볼 때 이런 게 다 시스템 1 영역이죠. 문제는 시스템 1이 너무 빨리 답을 내놓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1은 일단 정보를 딱 접하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냥 바로. 네, 반면에 시스템 2는 의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게으른 편이라서 꼭 필요할 때만 나섭니다. 허허, 게으르군요. 네, 그래서 시스템 2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시스템 1의 그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시스템 1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그 점화 효과라는 개념이 대표적인데요. 점화 효과요?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나 정보가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어놨더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프랑스 와인을 더 많이 사고요. 아, 독일 음악을 틀었더니 독일 와인을 더 많이 사더라. 이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진짜요? 음악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정작 물어보면 구매자들은 음악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죠. 신기하네요. 네. 뭐 냄새라든지 배경 이미지, 심지어 그냥 특정 단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럼 확증 편향,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요? 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점화 효과를 통해서 어떤 특정 생각이나 정보가 머릿속에 일단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하고 일치하는 정보만 찾고 받아들이려는 확증 편향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카너먼은 이걸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YCRT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YC, 뭐라고요? YCRT. 당신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믿는 경향이죠. 아,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불편하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뭐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다른 단점은 잘 안 보이거나 좀 사소하게 여기는 후광 효과.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그냥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죠.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도록 도와주기는 하는데 동시에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좀 위험한 함정입니다. 와, 눈앞의 정보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걸 항상 좀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음속의 자아 1과 자아 2.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혹시 그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지금 바로 먹을래? 아니면 15분만 참고 기다렸다가 2개 먹을래? 이렇게 선택하게 한 실험이요? 아, 그거 알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참고 기다렸던 애들이 뭐 수능 점수도 더 높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자아, 그러니까 경험자, 자아 1과 기억자, 자아 2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경험자와 기억자. 경험자는 지금 이 순간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자아입니다. 지금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하는 게 경험자죠. 주로 현재의 감각, 감정, 본능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기억자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평가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자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거나 지난번 휴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하는 것이 기억자아죠. 이 기억자아는 경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그 마시멜로우를 당장 먹고 싶은 건 경험자하고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참는 건 기억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의 즐거움을 쫓는 경험자와 좀 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기억자 사이의 갈등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이나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해서 행복했다 또는 불행했다 이렇게 내리는 평가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이 기억자가 내린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제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의 합계가 아니고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억자는 경험의 전체 시간을 그렇게 공평하게 반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가장 강렬했던 순간, 즉 절정, 피크하고 맨 마지막 순간, 결말, 엔드, 이걸 중심으로 기억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정과 결말. 네, 이걸 절정 대미 법칙, 피크 엔드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통증이 확 줄어들면 전체 경험을 좀 덜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실제로 겪었던 고통의 총량, 이건 경험자가 느낀 건데 나중에 기억하는 고통, 즉 기억자의 평가는 다른 거죠.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실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경험자보다는 그 경험들을 편집하고 이야기로 만드는 이 기억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내 기억이 실제 경험과 다를 수 있다니. 자, 그럼 세 번째. 판단의 지름길이자 함정이라는 휴리스틱과 편향.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정보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소스에 따르면 1초에 약 200만 바이트의 정보에 노출되는데 우리 신경계가 실제로 처리하는 건 134바이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모든 정보를 아까 말한 시스템 툴을 다 동원해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지름길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많은 경우에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명확한 답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쓰는 어림짐작이나 경험 법칙 같은 거죠. 아인슈타인도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지름길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가 바로 편향인 거죠. 아, 지름길의 비작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스에 나온 그 트럭 운전사 이야기는 휴리스틱이 어떻게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네, 어떤 이야기였죠? 한밤중에 시골길에서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했는데 쓰러진 남자가 옷을 거꾸리고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옷을 거꾸로요? 네. 그러니까 운전사는 순간적으로 목이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놀라서 그 머리를 확 돌려서 바로잡아 주려고 했답니다. 사실은 그냥 옷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말이죠. 비정상적인 모습은 심각한 부상이다라는 어떤 휴리스틱이 작동한 건데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순간적인 직감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거죠. 우리는 정보를 처리할 때 필연적으로 좀 일반화하고 왜곡하고 일부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직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직감 속에 편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속담도 일종의 휴리스틱이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상식이란 18살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조차도 사실은 편향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편향의 가능성을 좀 인지하고 조심한다면 휴리스틱은 여전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프레임. 이건 또 어떤 함정일까요? 프레임은 말 그대로 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문이나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나 상황도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되는 현상, 이걸 프레임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 제 딸한테 항상 그러시거든요. 괜찮아, 저 개가 너를 보고 무서워서 짖는 거야. 이렇게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금방 안정을 찾더라고요. 이것도 프레임 효과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섭게 짖는 개를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프레임을 바꿔주신 거죠. 소스에 나온 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뱀을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저런 아기 뱀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말해주니까 공포증이 사라졌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이걸 리프레이밍이라고 하죠. 리프레이밍? 네, 같은 섭씨 20도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엔 서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반잔이나 남았다와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다.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지만 긍정 프레임이냐 부정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그 이후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소스에 그 외과 의사 이야기도 있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보고 내 아들이라서 수술 못해 라고 외쳤다는. 저도 듣는 순간 아들인데 왜 수술을 못하지? 하고 잠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 혼란이 왜 생길까요? 우리 머릿속에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어떤 고정된 프레임, 그러니까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외과 의사가 환자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특정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좀 제한적으로 보곤 합니다. 의사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익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 손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아예 어떤 것도 고르지 못하는 결정마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문제나 선택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보는 리프레이밍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기전, 시스템 1과 2, 자아 1과 2, 휴리스틱과 편향, 그리고 프레임까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소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노인 이야기요? 네.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서 모래구멍에 담는 노인한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노인이 당신이야말로 바다 같은 실제를 숟가락 같은 논리로 그 작은 머리에다 담으려 하지 않소. 이렇게 답했다는. 네, 그 이야기는 논리나 이성만으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이런 말처럼 감정과 무의식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프로이트가 우리 마음의 90%는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말한 것처럼요. 이성과 감성을 쌍두나차에 비유하면서 감성을 거대한 코끼리, 이성을 그 위에 탄 작은 기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기수가 코끼리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이성도 감정이나 무의식을 완전히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좀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소스에서는 TTRU라는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TTRU? 네,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좀 돌아보고 thinking, 그리고 기존의 생각이나 판단을 한번 의심하고 rethinking,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생각을 업데이트하라. 네, 내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 좀 자각하고 감정이나 직관의 목소리에 귀는 기울이되 그것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시스템 툴을 의식적으로 좀 작동시켜서 검토하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TSTR, 네,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소스에 나온 한 구절을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은 신발끈을 매는 것 같은 사소한 결정이나 큰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커다란 결정을 똑같이 취급할 때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과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결정을 똑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